오늘 제가 강의할 주제는 곽인식의 물성, 유리, 액상, 모더니즘인데 이 제목을 붙여가지고 선배 평론가이신 김보경 선생님에게서 상당히 욕을 많이 들어먹었습니다. 야, 황인아, 그 물성, 유리, 액상, 모더니즘이 뭐냐? 이게 집합론적으로 맞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곽인식의 물성으로서의 유리라든지 이렇게 표현을 해야지 하는 건데, 제가 이렇게 그냥 나열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유리가 단순한 물성이 아니고 비물성이라든지 아니면 개념일 수도 있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제목을 그냥 편안하게 나열한 것입니다. 간단하게 저와 곽인식 선생님의 어떤 인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곽인식 선생님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된 것은 1983년입니다. 그 당시 저는 홍익대학교 대학원 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도 선생님은 박서보 선생님이었습니다. 학기가 끝날 때쯤 되면 과제물로서 작품을 내야 되는데, 그 당시 제가 한 작품이 유리를 깨는 작품이었습니다. 곽인식 선생님 작품하고 이원 선생님 작품하고 거의 흡사한 건데, 뭐 밑에 철판을 놓은 그런 건 아니고, 지금 기억해 보니까 밑에 신문지를 몇 장 놓고 그 위에서 유리를 깼던 것 같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세월이 너무 오래 흘렀기 때문에 1983년 너무 오래 흘렀기 때문에 아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까지 아무 말씀도 수업 시간에 저한테는 별로 관심도 안 가지시던 박서보 선생님께서 이 작업 먼저 한 사람이 있다고, 그리고 그분의 이름은 곽인식인데 일본에 계시는 제일교포 작가님이시라고. 아까 오에다 선생님의 곽인식과 이완의 관계에 대해서 좋은 말씀이 있었는데, 제 기억으로도 분명히 박서보 선생님은 이완이 유리를 깼다는 표현은 안 하셨어요. 그래서 곽인식과 유리라는 그런 서로 관계가 제 머릿속에 잠재적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1987년에 현대화랑에 입사를 했습니다. 현대화랑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그 당시에 곽인식 선생님은 현대화랑 소속의 작가였습니다. 그래서 곽인식 선생님의 작품을 많이 볼 수가 있었는데, 그 작업들은 초기 작업이 아니고 마지막에 점을 평면적으로 쭉 늘어놓은 전면화로서의 점 작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곽인식 선생님을 또 생각하게 된 것은, 아까 말씀하신 세 분의 곽씨들, 곽인식, 그 다음에 곽훈, 그 다음에 누구죠? 교토에 계신 분? 곽덕준. 이 세 분 중에서 사실 제가 곽인식 선생님에 대한 기억은 거의 없습니다. 현대화랑에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랑 같이 식사를 했다든지 대화를 나눈 적은 없고요. 곽덕준 선생님은 자주 만났습니다. 곽덕준 선생님은 현대화랑의 오광수 선생님을 만나러 왔기 때문에 저도 자주 만났습니다. 그리고 곽훈 선생님은 최근까지도 아주 자주 만납니다. 사실은 곽훈 선생님에 대한 글도 제가 한 3번 이상 평론을 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곽훈 선생님은 저를 만나면, 두 분 만나면 한 번 정도는 꼭 곽인식 선생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곽인식 선생님을 잊을 수가 없죠. 그러다가 올해 백주기 탄생 100주년 기념전이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렸습니다. 그 열리기 전에 김보경 선생님께서 자기가 곽인식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으니 7월 말에 있는 자기의 세미나에 꼭 오라고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때는 가지 못했습니다. 그날 서울에 태풍이 많이 불었고 교통편이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8월 23일 정도로 기억되는데요, 그때 한국인 2명, 일본인 2명의 평론가들에 의한 세미나가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렸습니다. 그때 여기
지금 계시는 우에다 유저 선생님도 오셨습니다. 그때 좀 사실 약간 좀 묘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다른 게 아니고 우리들이 판단하기에 한국인 평론가 두 분이 조금 지지부진한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날의 세미나가 있고 나서 제의 동료 평론가 그리고 후배 평론가들끼리 모여서 앞으로 곽인식 선생님을 우리가 연구할 때는 일본인 평론가들처럼 좀 구체적인 연구를 하도록 하자,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논의를 그날 개진해 준 일본인 평론가로는 지바 시교 선생님을 들 수가 있습니다. 지바 선생님의 어떤 표현에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진지는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오랜만에 전시가 난관 선생님 전시가 현단에서 열렸는데, 그 전시를 계기로 해서 오랜만에 현대화랑 대표이신 박명자 대표님을 만날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아주 재미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곽인식 선생님께서 일본에 계실 때 신분이 좀 불안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조총련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 전시를 해야 되는데, 사실 곽인식 선생님이 한국에 나오려면 법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때 그 보정을, 신분 보정을 중앙정보부에서 해준 분이 놀랍게도 박명자 사장님 여기까지 사실 별로 놀라면 안 되는데 누구냐면 임직순 선생님하고 두 분이서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임직순 선생님은 알고 보니까 곽인식 선생님과 같은 일본 대학 니혼 다이가쿠의 동창으로, 곽인식 선생님은 1919년생, 임직순 선생님은 1921년생으로 아마도 서로가 친분이 상당히 깊지 않았나 예상이 됩니다. 제가 임직순 선생님의 화집도 만들어 드린 적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구상화가인 임직순 선생님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실험적이고 현대적인 작가인 곽인식 선생님과 어떤 그런 관계가 있을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1982년도에 곽인식 선생님 한국에 오실 때 임직순 선생님께서 돈도 많이 내셨다고, 경비도 아마 많이 부담하셨다고, 그렇게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곽인식 선생님에 대해서 인연을 말씀드리고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작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이 제목에 나오는 액상 모더니즘, 리퀴드 모더니즘이라는 제목으로 전시를 하나 기획한 적이 있었습니다. 국가에서 돈을 5천만 원 받았어요. 근데 결국 그 전시는 무산이 되고 말았는데, 전시 장소가 되고 있는데, 그 당시 전시에 참여 예상 작가로는 서각 이시오를 비롯한 일본의 모노화 작가들과, 그리고 거기에 대응하는 한국의 이강소, 김영진, 또 아래 세대까지 해서 소위 말하는 1940년대의 비평면 작가들과 함께하는 콜라보 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립현대미술관 세미나를 듣고 나서부터 계속 곽인식 선생님을 생각하게 됐는데, 곽인식 선생님은 일본의 모노화라든지 또 비슷한 모노화 같은 세대인 한국의 비평면 작가들, 이강소 같은 비평면 작가들과 관련이 될 뿐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사실은 모노화하고 단색화는 저는 아무 관계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인데, 철학도 전혀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한국의 단색화, 박스보와 같은 단색화 작가들하고도 또 이렇게 유전적으로 개통도를 그릴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작가라는 생각이 점점 굳어져 갔습니다. 그런 와중에 최근에
김봉영 선생님께서 뭐 매주 저랑 한 번씩 만나는데 만날 때마다 곽인식 선생님을 한국의 물성 작가의 하나의 원류로서 우리가 한 번 더 새로운 가치 평가를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다음 달에 김봉영 선생님께서 이 자리에서 그런 곽인식의 물성에 대해서 발표를 하시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는 김봉영 선생님께서 아주 훌륭하고 깊은 논의를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저는 곽인식 선생님께서 구사하신 물성이 단순한 어떤 한국 화가들에게 한국 현대 화가들에게 그런 그야말로 물성 그 자체가 아니고 물성을 뛰어넘는 여러 가지 의미들을 담고 있다. 심지어 그 물성을 통해서 장소와 공간을 능가하는 그런 사유를 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에 이르게 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곽인식 선생님과 둘이서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이런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곽인식 선생님이 아직까지 살아계셔서 저랑 대화를 나눈다면, 그리고 제가 혹시 곽인식 선생님에 대한 평론을 쓰게 된다면 아마 이런 대화를 나누고 이런 글을 쓰지 않을까라는 전제하에서, 가정하에서 오늘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인식 선생님 연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919년에서 88년이 사시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919년이면 임직순 선생님과 같은 세대라고 보면 됩니다. 이 세대의 작가치고는 너무나도 앞서신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초의 전시를 대구에 있는 민학가의 화랑에서 한 걸로 되어 있는데, 민학가의 화랑은 우리 미술사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김구림 선생님의 아버님께서 민학가에서 일을 하셨다. 대구. 또 곽훈 선생님도 아버님께서 부산에 있는 민학가에서 일하셨다. 묘한 인연입니다. 그리고 한국 최초의 개인전은 1982년 현대화랑, 아까 같은 그런 좀 복잡한 수순을 밟아서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와는 수화랑에서 인연을 맺었죠. 황현옥 선생이 기획을 한 전시입니다. 이 당시에는 대구에 있는 젊은 작가들, 박두영, 이교준 이런 작가들과 함께 작가들이 어시스턴트로 참여했습니다. 오늘 이 두 분은 여기에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85년도에 과천에 있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회고전이 열렸는데 저는 이 당시 군인이었기 때문에 보지를 못했습니다. 곽인식 선생님과 비슷비슷한 경향을 가지거나 같은 세대의 작가들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임직순, 그리고 아까 말한 그런 물성 작가로 난관을 넣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논의가 최근에 다시 벌어지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오픈한 난관 개인전을 계기로 난관이 형상 계열의 작가냐 물성 계열의 작가냐라는 논의가 재현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박서보, 이완, 그리고 가끔은 루치오 폰타나, 이태리의 루치오 폰타나에 비유하기도 하죠. 또 루치오 폰타나는 한참 세대가 뒤인 신승희 선생과 또 비교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예를 들어서 조각가 최인수 같은 분들은 곽인식 선생님 작품이 폴 뷰리 작품하고 비슷하다고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또 물질을 물질 스스로 생각하게 하라고 하는 미국 작가인 로버트 스미슨라는 작가도 있습니다. 저전 정신이라고 하죠. 웹푸시케. 제가 이번에 이 발표를 위해서 책을 두 권 빌렸습니다. 그 중에 한 권입니다. 1984년 일본의 요비샤에서 출판된 화집입니다. 저에게는 더 이상 이 책이 없어서 이번에 이규준 선생에게서 책을 빌렸습니다.
제목이 아주 재밌습니다. 현대미술의 파이오니아 곽인식의 조형세계. 종이, 먹, 흙, 자연석, 유리, 철에서 태어나는 아름다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목 그대로 작품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종이의 먹입니다. 스미. 흙입니다. 돌입니다. 그리고 유리입니다. 그리고 철판입니다. 그리고 제목에는 없지만은 브론즈 작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후기 작업이고, 제가 현대화랑에서 보았던 작품들은 주로 이런 작품들이었습니다. 커머셜 갤러리에서 가장 팔기 쉬운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곽인식 선생님의 다양한 면모를 직접 볼 기회는 없었습니다. 이번에 현대화랑의 박명자 대표님하고 대화를 나눈 중에 그분도 국립현대미술관에서의 이번 100주기 전시를 보고 깜짝 놀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비단 그분뿐만 아니라 저도 그랬고 제 주위의 많은 미술인들이 곽인식 선생님의 다양한 매체의 작업들에 너무 뒤늦은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자, 그날 올해 8월 23일 국립현대미술관에 있었던 세미나에서 지바시교 선생이 하신 말씀 중에 중요한 부분만 제가 한번 따봤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중요한 거 읽어보겠습니다. 동양의 종이에 먹, 채묵 등 수용성 안료를 사용하기에 그려진 모노는 지지체인 종이 속으로까지 들어간다. 종이가 지지체인 점을 넘어 그 자체가 그려진 것 혹은 회화 그 자체가 된다. 그러면 관객의 시선은 그 전체와 일체화하면서 얇으면서도 두께를 지닌 평면 위를 안쪽 방향으로도 오고 간다. 이는 회화의 저편을 느끼는 것이자 그 체험을 안고서 회화의 이쪽 편으로 되돌아오는 것이기도 하다. 관객의 시선은 지지체 표면에서 이쪽 편으로 바로 튕겨져 나오지 않고 이른바 종이의 안쪽 저 편까지 도달한 뒤 거기에서 되돌아온다. 예로부터 동양의 수묵화나 채묵화는 이러한 방식으로 그려져 왔다. 그렇게 함으로써 화가는 눈앞이나 외면이 지는 현실감이 아니라 공간이라는 확장의 실질을 관객에게 가져다 주었고 관객 쪽도 회화에서 그러한 체험을 추구해 왔던 것이다. 이러한 전통을 숙지해 왔던 곽인식은 도전적인 현대화가로서 서양의 일루저니즘 및 반일루저니즘의 조문을 발딛고 동아시아의 사상과 방법을 채용하면서 새로운 회화를 시도했던 셈이다. 이 작품입니다. 이 작품인데 이 작품에서 지바 선생님께서는 곽인식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특이한 공간성에 이 작품을 통해서 설명하셨는데, 저는 오늘 이 작품이 아니고 이 작품보다 훨씬 더 초기 작업, 20년 이상의 초기 작업인 60년대 초에 유리 작업을 통해서 곽인식 선생님이 어떤 공간, 장소라는 현대미술의 중요한 키워드를 최소한 감지했거나 인식했거나 또 실천하지 않았나, 그런 과정을 해보게 됩니다. 바로 제가 고른 작품은 이 작품입니다. 비슷한 작품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대구미술관에서 전시되고 있는 작품입니다. 유리뿐만 아니라 거울을 사용한 작품도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유리라는 곽인식의 유리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리가 얼마나 재미나는 재료인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리는 여러 가지
레이어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6가지를 저를 분류해 봤습니다. 하나는 물질로서의 유리, 두 번째 공간의 인식으로 나아가는 지각의 재료로서의 유리.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지각할 수가 없죠. 공간은 우리가 인식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러나 그 인식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인식을 자극하는 어떤 지각의 재료가 필요한데 그 지각의 재료가 유리라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세워진 유리, 이 창문 같은 걸 말하는 겁니다. 서양회화에서는 흔히 그림을 창문에 비교할 때가 많죠. 그래서 가상적인 창문으로서의 유리, 또 네 번째 바닥에 놓여진 유리, 그건 세워진 유리하고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진다고 봅니다. 이때는 더 이상 가상이 아니고 유리 위에 하나의 중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떤 공간에 중력이 발생한다는 것은 이미 장소화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공간에서 장소로 바뀐 유리. 그 다음에 그리 평평한 유리가 어떻게 깨어졌을 때 5번 밀도가 발생하고, 그리고 유리라고 하는 어떻게 보자면 평평하고 무한대로 내린다면 무한공간으로까지 확장될 수가 있는데 거기서 부분적인 도메인이 발생하는 경우, 그래서 그런 그 도메인이라는 장소에서 사건이 발생하는 현상. 그리고 6번에서는 바닥에서 깨어진 유리가 작품으로 다시 세워졌을 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라는 부분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항상 곽 선생님의 작품 보면 미완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보면 계속 깨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실제로 깨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곽인식 선생님의 작품은 현재 진행형의 작품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은 아까 말한 1984년도 일본 요비샤에서 출판된 곽인식 선생님의 화집인데 조셉 러버의 글입니다. 중요한 부분인데 1페이지인데 제가 이 부분에서 이 윗부분만 따가지고 우리말로 번역을 하겠습니다. 자, 조셉 러버의 평문 제목은 작품 배우의 그 사람입니다. 사람은 누구라도 한계에 부대꼈을 때 자신도 모르게 흘러내는 문구나 말이 있다. 곽인식의 경우는 고해루라는 말이 있다. 고해루는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넘어가다, 초월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제가 볼 때 곽인식 선생님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진로와 형상, 또 공간과 장소 이렇게 분리돼서 사고하던 그런 영역들을 서로 초월한다든지 넘나든다든지 하는 그런 작업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시도들을 적어도 유리 작업을 통해서는 그것이 많이 발견됩니다. 진로와 형상에 대한 정의는 이렇게 많이 나왔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체로 진료는 형태에 복속된다고 보는 것이죠. 진료는 형태에 복속이 된다. 이 개념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진료, 메타, 머티리얼은 형태, 포럼에 복속이 된다라고 하는데, 그 형태를 극복하는 진료, 또 혹은 그 진료 그 자체마저도 넘어선 어떤 의미를 가진 유리라는 진료. 곽인식의 작품에서는 그런 걸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그 유리를 자세히 보면 세 번째, 유리 자체는 텐저블하죠. 만지면 촉각적입니다. 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유리는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인비지블하죠. 트랜스페어런트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시각적으로는 인텐저블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데카르트가 균질 공간이라는 걸 발명했는데 유니버설 스페이스, 이것은 장소와는 전혀 무관하게 장소를 넘어선 그야말로 수학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무한대 균질 공간인데 그것과 유리가 많이 닮았다는 겁니다. 공간을 유니버설 스페이스라고 장소는 토포스 혹은 플레이스라고 하는데 제가 그린 그림은 이렇습니다. 장소에는 나와 신체가 존재를 할 수 있습니다. 공간에는 그렇게 균질 공간에는 나와 신체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장소를 아무리 넓혀도 공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각할 수 있는 범위의 최대치까지가 장소입니다. 그러면 공간은 어디에 존재하느냐? 공간은 만원경을 대서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눈을 감았을 때 보이는 게 공간입니다. 공간은 우리가 상상하는 거죠.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똑같은 직육면체가 있습니다. 왼쪽, 오른쪽. 수학에서는 직육면체를 왼쪽처럼 그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눈에 보이는 직육면체는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의 직육면체는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어느 각도에서 보는가, 그리고 얼마나 가까이서 보느냐 멀리냐 보느냐에 따라서 이 직육면체의 모습은 무한대로 늘어납니다. 이것이 지각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인식의 세계는 이렇게 왼쪽처럼 그리면 됩니다. 여기는 소실점이라든지 대상과 나와의 거리라든지 내가 보는 나와 대상과 사이에 벌어지는 각도라든지 그런 것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인식의 세계를 굉장히 솔리드하답니다. 솔리드, 단단하다는 거죠. 그리고 지각의 세계는 리퀴드하는, 리퀴드, 유동적이라는 거죠. 물렁물렁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물렁물렁하다고 하는 것은 물과 같은 것은 당연히 물렁물렁한 건데 철판도 물렁물렁할 수 있습니다. 인식론적인 세계에서는 그렇다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다 물렁물렁한 겁니다. 만질 수 있는 것, 맛볼 수 있는 것, 냄새 맡을 수 있는 것, 우리가 지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물렁물렁하다고 보면 됩니다. 리퀴드한 거죠. 그래서 그 수학에서 다루는 공간은 이런 기하구조, 기하의 질서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앞에 이 두 면이 평행하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두 선이 평행하다고 한다면, 참고적으로 이걸 A를 하고 B를 하고 A1, B1이라고 하겠습니다. 점 A와 점 B에서 평행이 결정되면 나중에 A1과 B1, 그 다음에 A 무한대와 B 무한대가 동시에 평행하다는 것이 결정됩니다. 원인과 결과가 딱 붙어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공시적 구조, 공시성의 세계로 합니다. 싱크로나이징 한다고 하죠. 그에 반해서 장소는 통시적인 구조입니다. 통시적인 구조라는 것은 시간에서 계속 바뀐다는 겁니다. 내가 여기 있던 시간과 여기 있었던 시간에 따라서 상황이 계속 바뀐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장소는 우리가 늘 정체성이라고 표현하는데 로드니스, 뭔가가 만질 수 있는 것, 뭔가 담을 수 있는 것을 담보한다는 건데 거기에 비해서 이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각이 전혀 다를 수 없기 때문에 그건 순수한 허공입니다. 공백성이죠. 공백성인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우리 동양인들은 공백성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공백성의 세계가 없다고 봐도 돼요.
심지어 공백성을 지향하면서도 그 안에 자세히 들여다보면 적재성의 세계가 들어있다는 걸 느낍니다. 항상 이렇게 침범을 해요. 공백성 안에 적재성이 침범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인들이 극단적인 계약적인 추상이라든지 아니면 극단적인 미니멀 아트를 잘 하기 힘든 게 우리 인식 속에 공백성의 세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까 누가 질문을 하셨는데 단색화하고 모노크롬하고 또 모노하고 어떻게 다른가 했는데 그 차이는 여기 있습니다. 서양의 모노크롬은 공백성의 미술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일본의 모노화라든지 한국의 단색화는 적재성의 미술입니다. 인식의 미술이 될 수가 없어요. 지각의 미술입니다. 자, 이게 XYZ 좌표인데 이게 또 XY 좌표입니다. 이 좌표들은 누가 만들었냐면 데카르트가 만든 겁니다. 자, 무한대 균질 공간이죠. X축으로 무한대, Y축으로 무한대로 나눌 수 있는데 이 공간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동물의 세계에서는 이런 XY 좌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흔히 이걸 수직과 수평으로 잘못 이해하고 분들도 계시는데 수직과 수평은 중력이 작용할 때 발생합니다. 그래서 XY가 이렇게 약간 기울어질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중력에 따라서 약간 삐뚤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수학적으로는 항상 정확하게 이렇게 서로 90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어디에 가든지 그렇습니다. 중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은 인식을 유도하는 지각, 인식을 이끌어내는 지각으로서의 물질을 굳이 하나를 들여다라면 이거죠. 열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비슷한 경험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문 열다가 유리에 부딪힌 경우, 큰 유리일수록 그런 사건이 벌어지죠. 저는 안경을 2개나 끼워 먹었습니다. 앞에 유리문이 있는 줄 모르고 그냥 막 들어가다가 안경을 2개를 깬 거예요. 유리를 보이지 않습니다. 인비지블한 거죠. 저는 박 선생님이 이 유리라는 재료를 쓸 때 상당히 재밌습니다. 하나는 그냥 본인의 개인적인 경험에서 나왔다고 보는데 1960년대 박 선생님께서 동경 신주쿠를 자주 다니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동경 신주쿠는 상당히 번화한 곳이지만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잘 아는 제일교포 형님 중에 오늘 그 오에다 선생님하고 아마 나이가 비슷할 것 같은데 신주쿠에 사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1964년 도쿄 올림픽 때 각국 나라에 입장할 때 기수로서 참석한 적도 초등학생이었는데 당시에 그러니까 그분이 그 당시 그 신주쿠에 있는 학교를 다니는데 신주쿠가 얼마나 그 당시 시골이었냐면 자기 담임선생님께서 야 너희들은 도쿄에 있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게 아니야. 도쿄 중에서도 티베트에 있는 학교에 다니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 당시 신주쿠는 1960년대 초반에 신주쿠역 근처 지금 신구야 쪽으로도 그렇고 물이 흐르고 사람들이 거기 나와서 뭐 빨래 같은 것도 하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아주 시골스러운 그런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동경 올림픽이 생기면서부터 갑자기 건물이 생기고 우리가 몇십 년 전에 본 서울의 강남 분위기하고 비슷했겠죠. 그러면서 대인 건물과 대인 판교리가 많이 동원이 됐는데 박 선생님의 개인적인
기록에 의하면 이런 분위기를 잘 지내주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강 선생님이 그냥 자기 주위에 있는 흔한 소재, 캐주얼한 오브제로서 유리를 택할 수 있었다고도 봅니다. 그런데 저는 그보다도 강 선생님은 굉장히 용의주도하게 자기의 어떤 그 미술에 있어서 키워드, 장소, 공간, 물질 이런 걸 실험하기 좋은 아주 좋은 재료로서 유리를 택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 유리에 대해서 잠깐만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리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어제 하루 동안 전화를 했습니다. 제 선배 같은 친구인데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서는 그분을 잘 아시는 분도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전자현미경 하면 최고 1인자가 있습니다. 안병강 박사라고 옛날에 같이 전시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포항제철에서 항상 그 연구하는 게 결정에 관한 연구입니다. 결정부죠. 그래서 어제 하루 종일 저한테 많은 공부를 시켜줬습니다. 유리라는 게 얼마나 특이한 물질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시켰습니다. 유리는 우선은 분자식으로 보자면 이산화규소입니다. 실리콘과 그 다음에 산소가 결합한 구조라고 보는데 특징이 유리는 비전질이라는 거예요. 결정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규칙성 있게 배열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하나를 보자면 SiO2라는 구조인데 그런 규칙적인 결정을 하지 않은 재료다. 그 다음에 유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 유리가 액체인가 고체인가 하는 정의가 사람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물질처럼 물질에 아무 유동성이 없는 걸 고체로 본 개념에서는 유리는 고체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결정질, 즉 유리의 분자 배열이 굉장히 랜덤하다고 하는데요. 그런 면에서는 유리는 액체라고도 보는 거죠. 그리고 유리는 고체에서도 액체인 거죠. 그리고 유리는 투명한데 왜 투명하냐면 유리 자체가 전기를 통과하지 못하는 부도전성 물질이기 때문에 유리가 투명하다는 거죠. 왜 금속은 빛을 통과시키지 못하냐면 예를 들어서 빛 자체가 한 일종의 전자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전자파의 빛이 금속에 닿으면 금속 자체에서 유도전류가 발생하고 또 유도전류는 다시 2차 전자기파를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계속 반복하다가 저항열이 발생하고 에너지 자체가 소멸한다는 거죠. 그러나 유리는 부도전성 물질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그대로 통과시키게 되는데요. 제 맨 위에는 이제 이게 곽 선생님의 작품이죠. 유리를 끼웠으니까 유리를 탁 깨면 유리가 깨진 그 부분에서 빛의 반사가 발생하는데 이 경우에 빛이 반사되고 투과되고 투과되고 반사되고 하면서 무한반복을 통해서 굴절률이 높은 유리의 경우에는 그 부분이 불투명한 백색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이를 응용한 안료가 티탄 화이트라고 합니다. 그 티탄 화이트는 티탄 옥사이드라는 분자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우리가 물감으로 쓰는 안료죠. 이것은 이 유리를 가루를 내면 가장 최적의 어떤 반경이 0.35 미크론으로 되어 있는데 이때 가장 최고의 난반설이 되기 때문에 투명했던 유리가 불투명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곽 선생님 작품에는 구멍도 나 있지만 유리에 크랙이 나 있는데 저는 그 크랙이 도대체 일정하게 나느냐 안 나느냐 물어보니까 유리는 크랙이 지 맘대로 나지는 않는데요. 방향성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리는 왜 그럼 크랙이 나느냐
물어보니까 유리는 철과 달리 소승변형은 쭉 늘어나는 걸 말합니다. 이렇게 쭉 늘어나는 거. 소승변형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유리가 크랙이 딱 까보면 그 맨 끝에 선단 부분에서 응적이 분산되지 않고 계속 집중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계속 크랙이 나게 되어 있대요. 그래서 그 크랙을 중지시키려면 사실은 응적 완화 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구멍을 한 개 뚫어야 이렇게 공률을 높여가지고 더 이상 크랙이 진행이 되지 않는데, 제가 아무리 곽 선생님의 작품을 봐도 그런 그 응적 완화 홀을 용어로 구멍이 뚫힌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마다 굉장히 위험하게 보이는데, 그런 점에서 곽인식 선생님의 작품은 완성된 작품이 아니고 아직도 진행형인 미완성의 작품이다 라는 거죠. 그 이야기는 계속 사건성을 발생시키는 그런 작업이다. 그것은 유리이기 때문에 가능한 작업이다 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럼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유리는 지각에서 인식으로 넘어갈 수 있게 하는 재료라고 보는 거죠. 조셉 러버 선생님의 평문에서 나오듯이 지각을 고해로 넘어가게 하는, 그런 인식으로 넘어가게 하는, 지각에서 인식으로 고해로 넘어가게 하는 그런 재료라는 거죠. 자, 공간이라고 하는 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인식의 대상이지 절대 지각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미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바로 지각으로 들어가는 미술은 없습니다. 바로 인식으로 들어가는 미술은 없습니다. 어떤 인식으로 들어가더라도 꼭 지각을 통해서 인식으로 들어가야겠습니다. 그런 점이 수학이라든지 철학 그 자체와는 다른 거죠. 예를 들어서 미니멀 아트 같은 경우에 굉장히 수학적인데, 자세히 보면 미니멀 아트일수록 지각적인 연출력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도널드 자트 작품을 이런 데 걸어놓아서는 작품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화이트 큐브, 그리고 아주 미묘한 조명, 오히려 인식적인 작품일수록 지각적인 연출력을 더 필요로 하죠. 그래서 우리 미술의 운명은 절대 지각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리라고 하는 것은 인비지블하기 때문에 투명한 유리 그 자체는 지각의 대상이 되기에는 굉장히 불리한 소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각을 하더라도 아주 최소한의 지각밖에 일어나지 않는데, 다만 유리를 딱 깨었을 때 지각의 노이즈가 갑자기 정대하는 거죠. 아주 정대하는 겁니다. 이런 점이 다른 재료들과 차별되는 점이라고 봅니다. 유리를 일종의 막으로 본다는 거죠. 창문을 보기 때문에 막으로 보고 그냥 있다는 거죠. 우리가 뭐 실제로 존재하지 않지만은. 그래서 유리 이쪽과 저쪽, 세학미술에서 항상 이야기할 때 이쪽이 주체고 저쪽이 객체. 그 다음에 또 심지어는 유리를 통해서 어떤 원근법을 상징한다든지, 또 유리 그 자체만 딱 떼어놨을 때는 균질 공간이 엑스와이 좌표로도 치환이 될 수 있다, 이런 거죠. 이런 식입니다. 세워진 유리는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유리를 바닥에 넣었을 때는 그라비티가 발생합니다. 이랬을 때는 아까 말한 가상적인 막이 소멸이 되고, 따라서 대상과 그 다음에 객체가 소멸된다는 거죠. 그리고 바닥에 넣었을 때는 그 위에 중력과 장수성이 발생하는 건데, 이랬을 때 유리는 중력을 담을 수 있는 적재성의 장소로 변모를 한다는 거죠. 로드니스, 블랭크니스, 로드니스.
그 장소에는 신체가 적재한다든지 개입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곽인식 선생님은 여기에다가 망치로서 아주 가볍게 외력을 가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다음 5번, 유리가 깨어진 건 어떻게 우리 해석할 수 있는가? 아주 균질한 평평한 유리 속에 구멍이라든지 크랙이 나가지고 거기는 다른 부분과는 밀도가 전혀 달라지는 거죠. 이것을 장소 계약에서는 도메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같은 장소라도 도메인이 있고 리전이 있고 테리토리가 있습니다. 다 뜻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 크랙은 사건의 진행성을 유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크랙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 방향은 짐작하지만 그러나 정확하게 어디로 갈지는 그거는 신도 모르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비결정적입니다. 아까 그 분자 구조의 비결정이 아니고 이거는 우리가 그 디터민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비결정적인 사유의 유동성을 유도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시간성이 개입합니다. 싱크로니감. 결과적으로 유리를 통해서 우리가 통제불능의 미학을 수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모더니즘은 기본적으로 솔리드 모더니즘입니다. 통제 가능한 거죠. 공간을 유니버설 스페이스라고 하듯이 모더니즘은 앞에 솔리드라는 말이 붙여야 완성이 되는 말입니다. 솔리드 모더니즘. 근데 유리는 솔리드 하지가 못합니다. 계속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리퀴드 모더니즘으로 갈 확률이 아주 커지는 거죠. 그 다음에 6번, 깨어지다가 작품으로 다시 세워진 유리는 아까 말한 것을 종합하면 됩니다. 이제는 처음에 경계나 그런 막이 아닌 깨어지지 않을 때는 경계나 막이 했는데 하나의 오브제, 작품으로서 기결되는 거고, 그것은 미완성의 작품이고 사건 진행이고, 그리고 유리 안에서 원인과 결과가 무한 반복한다. 이 크랙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원인과 결과를 계속 반복하는 현상이 크랙이라는 거죠. 제가 이 제목을 액상 모더니즘이라고 지은 것은 그 근거를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액상 모더니즘은 지그문트 바우만이라는 사람이 리퀴드 모더니티를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리퀴드 모더니티는 솔리드 모더니티 이유를 설명하는 용어로 포스트 모더니티와 동의어로 보시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시아에는 공백성의 절대적 공간이 없기 때문에 솔리드 모더니티라는 기반이 없습니다. 아시아인들은 공간 기하학적인 그런 사고방식, 사유의 기반이 없습니다. 사유방식이 굉장히 유동적입니다. 굉장히 장수적입니다. 그래서 동양인들의 모더니티를 설명할 때는 리퀴드 모더니티가 더 유효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지금부터 바우만은 솔리드 모더니티가 있는 서양에서 그 이후에 찾아오는 포스트 모더니티를 설명하는 용어로서 리퀴드 모더니티를 말했지만 동양인은 솔리드 모더니티가 처음부터 없고 앞으로도 없을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바우만이 말한 리퀴드 모더니티하고 우리가 말해야 될 리퀴드 모더니티는 뜻이 좀 다르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리퀴드 모더니티 작품을 저는 한국과 일본의 1940년대 출생인 작가들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모노화가 되고 한국에서는 대구 현대미술제에 참여했던 비평면 작가들 이강소, 김영진, 최정서 이런 작가들이 또 이건용 이런 작가들이 그 장소성, 시간성, 신체성, 사건성, 우연성 등 리퀴드한 면을 많이 보여준다고 봅니다. 그런데 곽인식 선생님은 1919년생입니다.
최소한 한국의 비평면 작가들보다 20년 이상 더 연배가 높습니다. 그러나 곽인식 선생의 작품은 이들보다 훨씬 앞서서 더 선도적으로 리퀴드 모더니트한 사건성의 미학을 유리작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 곽인식 선생님의 또 다른 물성 작업, 예를 들어서 그것은 뭐 나중에 전 작업이라든지 뭐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런 작업들은 1930년대 출생이 대부분인 한국의 단색화 작가들과 조형적으로 맥이 닿아 있다고 봅니다. 곽인식 선생님 작품은 한국의 단색화 작가들하고도 관계가 있고 또 한국의 비평면 작가들하고도 관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제가 계속 리퀴드를 말하는데 리퀴드의 그 근거를 한 번 더 강조해 보겠습니다. 동양의 사유 방식에는 절대적 공백성의 공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식의 기반인 공백성의 공간성의 미확보 혹은 공간성의 적재성이 침투함으로써 인식과 지각이 혼용하거나 충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소적 현상을 공간적 본질로 돌리는 절대적 환원이 힘듭니다. 솔리드 해야 될 인식의 레이어와 리퀴드 해야 될 지각의 레이어가 서로 착종됩니다. 엉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점을 잘 표현한 작가가 또한 저는 곽인식 선생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앞에 초두에 곽인식 선생님의 물성 작가, 그리고 최근에 김보경 선생님과 물성회화의 선두로서의 곽인식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논의를 위해서는 몇 가지 소주제에 대한 우리들의 연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과 같은 5개입니다. 예를 들어서 곽인식에게 물은 무엇인가? 그 물은 예를 들어서 서양에서 말하는 그야말로 물체, 물리적인 물체, 피직스에서 말하는 물체하고도 다르고, 또 일본에서 말하는 모노화에서 말하는 모노화도 좀 다르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막연하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과연 우리가 물성이라는 말을 그렇게 자주 언급하고 있는데, 적어도 한국 현대미술에서 물성이라는 말을 쓴 지가 벌써 30년, 40년 이상 된 것 같은데, 단 한 번도 물성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날까지. 그래서 이번에 곽인식 선생님을 물성 작가의 하나의 시초로 본다고 했을 때, 과연 그럼 어떤 점에서 물성 작가의 시초가 될 수 있는가? 그 물성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연구가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한 예를 들어서 저는 신의 무물이라는 단어를 떠올려 봤습니다. 여기서 신은 단순히 영어로 body하고는 다르다고 봅니다. 신체라고 있죠. 신체는 신과 체로 분리된다고 보는데, 아마 일본어로도 그럴 겁니다. 일본어로도 신은 미라고 표현되고 체는 가라다라고 할 겁니다. 신은 그냥 피지컬이 아니고 메타피지컬이죠. 메타피지컬 바디. 체는 피지컬 바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수신 이런 말은 있지만은 수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을 동반한다는 거죠. 그런데 요 위에 보면 신의 무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의 무물은 이 몸뚱이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뜻인데, 그러면 이때 물이라고 하는 것은 신과 등가적인 개념을 있는 거죠. 같은 레이어인 거죠. 우리가 신을 연구하면, 신이라는 정체를 연구하면 물의 정체도 밝혀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성이라고 했을 때 이것을 단순한 재료로 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예, 경물치지라는 말도 있는데 이때 경물치지의 물은 어떤 이 세상에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대상을 이야기합니다. 실제 물질일 수도 있고 물질 아닌 그냥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성이라고 했을 때, 특히 과기스성에서 물성을 했을 때 앞으로 그 물성의 정체가 무엇인가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것으로서 제 강의를 마치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해에서 왔습니다. 순입니다.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또 아까 얘기한 유리의 물성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현대 컨템포러리 아트에서 유리 작품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제일 유리를 먼저 쓴 작가가 곽인숙 선생인지 아니면 다른 분인지 알려주세요. 적어도 한국인으로서는 가장 먼저 쓰신 분입니다. 한국인으로서는 유리를 가장 먼저 쓰신 분이 곽인식 선생님이세요. 곽인식 선생님 1940년 아까 보니 민학가에서 전시했다는데 당시 그러면 21살이었는데 21살에 아주 어린 내가 생각하는 아주 참 어린 나이이시군요. 지금 조선일보 미술관에, 서울의 조선일보 미술관에 이중섭상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 이중섭 수상자는 정복수라는 작가인데, 정복수라는 작가는 개인전을 19살에 열었습니다. 1955년생입니다. 그런 경우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여태까지 제가 선생님이 박갈락에서 했던 글들하고 굉장히 다른 접근을 하셔가지고요. 흥미롭게 들었고요. 그러나 이제 선생님한테 드리고 싶은 그 유리 액상이라고 해서, 물론 그 액체 근대라고 하는 책도 있는데, 저도 약간 그 근대성을, 근대주의 모더니즘에 대한 어떤 액체적 접근이 있으면 선생님이 이 접근하는 방식에 있어서 곽인식 선생님이 유리를 통해 접근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그 분류하는 어떤 방식에 있어서 어쨌든 이거 연구해야 될 어떤 그런 남겨두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지금 마지막에 그 물성이라고 하는 여기서 이제 얘기할 때 트리얼 프로퍼티라고 이제 이들을 번역을 해놓으셨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제 물성 얘기를 굉장히 이렇게 인식이라는 문제하고 지각이라는 문제가 굉장히 흥미롭게 공간과 장소라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놓여져 있을 때는 장수성이지만 그것이 세워 놓았을 때도 공간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이런 방식들이 굉장히 흥미롭고요. 이제 미술이라는 부분으로 이 방식이 넘어갔을 때 놓여져 있었을 때의 장소성과 보여져 있었을 때의 그런 개념이, 예를 들면 어떤 미술이라는 문맥에서 우리가 장소성과 이렇게 세워졌을 때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는데요.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떤 그 공간적인 어떤 지각의 방식을 가지고 원근법적인 방식, 예를 들면 그 지각이란 방식으로 회화적으로 했을 때는 지각적인 방식이다, 미술이 됐을 때는 이를테면 유동적이라는 거죠. 모든 방향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런 인식론적 방식이라고 과학적으로 봤을 때 그렇지 않다, 수학적으로는. 이런 방식의 설명들을 아주 흥미롭게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뭐냐면요, 곽인식 선생님 이러한 어떤 놓여진 것과 장소성과 공간성이라는 관계 안에서 저는 어떤 그 곽인식 선생님 물성이 가지고 있는 예술적이거나 미적인 요소를 이제 질문 드리고 싶어요. 근데 무티리얼 프로퍼티가 가지고 있는 속성을 예를 들면 우리가 장미가 아름답다거나 어떤 대상이 아름답다고 할 때 장미를 아름답게 하는 어떤 프로퍼티, 속성들을 가지고 그 장미의 어떤 수학적인, 화학적인 빨갛게 하는 건 노랗게 하는 어떤 그 화학적인 어떤 그런 화학식에 의해서는 아름다움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랬을 때 지금 곽인식 선생님의 이런 유리가 가지고 있는 바닥과 벽면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어디에 놓여있든 곽인식 선생님이 예술, 물성의 형상이 아니라, 그럼 이게 물상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했을 때 미학적으로나 예술적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데 말씀 내용은 잘 안 들어오고
제스처가 아주 강렬한 시인의 웅변을 듣는 것 같았어요. 예. 그래서 이 제스처가 먼저 눈에 들어왔는데, 그래서 그 물성이라는 걸 예를 들어서 뭐 공학자들이 많은 머티리얼 프로퍼티 단순하게 그렇게 저는 해석해서 될 것 같지가 않고, 그래서 맨 처음에 스미소니라는 조각가의 예를 들었는데, 스미소니라는 분이 대지 작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분의 표현 중에 이런 게 있죠. 물질은 스스로 정신을 가지고 있다. 물질 자체가. 그걸 인정하는 사람하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있다고 봐요. 근데 곽인식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아까도 그 오에다 쌤 강연할 때 말씀하셨죠. 돌로 하여금 말하게 하라. 결국은 그 물성이 하나의 정신으로 깨어나게 하는 것은 물성 그 자체가 아니고, 따지고 보면 저는 작가라고 봅니다. 작가. 그래서 작가 중에도 물성을 깨어나게 하는 작가가 있고, 그 물성을 외면하는 작가가 있다고 봅니다. 곽인식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 물성을 깨어나게 하는 작가라고 보는 거죠. 앞에 그 우에다 선생님 발표하신 것과 연결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인데요. 그 우에다 선생님 발표에 보면 서가 기시오만이 물성에 대한 제대로 된 작가였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전에 하신 말씀은 그 세키네 노부와의 대지라고 하는 그 작품 있잖아요. 그 작품을 얘기하시고 하시면서 소위 착시성이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착시성인 부분에 대해서 그 아까 장소라는 개념과 공간이라는 개념을 그 연결고리에서도 선생님도 이제 설명할 수 있는 지점이 있는지 그 질문 하나 하고요. 서가 기시오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완 선생님하고 곽인식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물성들이 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일루저니즘이라고 하는 소위 기존의 물성을 다루고 있지만 기존의 그 어떤 레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그 재현 방식에 있어서의 어떤 시각적 비주얼한 어떤 시각 일루저니즘이죠. 그게 국한된 해석이 아니었던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그 방식의 질문입니다. 저는 아까 이완 선생의 최초의 논문 사물에서 존재로 그 논문을 충실하게 이어받은 작가가 서가 기시오라고 우에다 선생님께서 설명하셨는데, 사실은 그 말씀 듣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서가 선생님하고 저는 대화를 굉장히 많이 나눴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본인이 이완 선생을 전혀 모른다고 내보고 이완 선생이 누군지를 알려달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만난 거는 1960년대 아마 후반일 거라고 짐작이 되는데요. 1960년대 후반 같으면 이완 선생은 1955년도쯤에서 일본에 들어갔는데 56년에서부터 해가지고 1968년에 예를 들어서 그 기간까지 뭘 했는지 그걸 아는 일본인들이 아무도 없어요. 일본 미술계 사람들이. 그래서 좀 뭐 극단적인 질문이 아니지만 학교를 미술대학을 다니냐 이런 질문도 솔직히 저한테 하셨어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동양학과를 1년 다녔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한국 미술계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과거가 있습니다. 이완 선생님한테는. 그거는 제가 잘 압니다. 이완 선생님이 옛날에 신문기자를 하셨어요. 통일일보라고. 통일일보가 어디 있었냐면 원래 본사가 요자야에 있습니다. 동경의 요자야에. 그리고 통일일보는 한국인이 만드는 일본어 신문이지만 워낙에 신문이 부수가 많이 팔렸어요. 많이 팔 때는 20만 부까지 팔렸어요. 일간지가 20만 부. 아마 반 정도는 한국에서 팔렸습니다. 왜냐하면 통일일보는 그 당시에 그 북한의 자료들을, 정보들을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남과 북이 경식되었을 때 북한의 정보를 잘 모르던 한국의 언론사들이 통일일보를 많이 봤다는 거죠. 이완 선생님이 통일일보의 기자였습니다. 제가 왜 이 사정을 잘 안 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통일일보에 글을 쓴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통일부 기자들을 잘 아는 거죠. 문화면을 제가 쓴 적이 있습니다. 이게 1990년대 때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960년대 후반에 이완 선생님이 맨 처음에 사실은 끝까지 기자는 아니었어요. 그냥 수석 기자 아르바이트였습니다. 그 당시 한국인들은 직업을 얻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그것도 대단한 직업이었습니다. 수석 기자라는 것도. 그래 그 당시 수석 기자를 할 때 주필 선생이 동경대학 물리학과 출신인데 그분이 1950년대 한국 전쟁이 발발했을 때 일본으로 갔다가 다시 1990년대 돌아올 때 40년 동안 망명생활을 마치고 저랑 함께 동경에서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서울로. 그래서 우리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한국 국적을 처음으로 얻은 거예요. 그래서 그 과거에 이완 선생이 1960년대에 어떤 생각을 했는지 저한테 소상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한국 미술에서 완전히 빠진 부분이죠. 당연히 서가 선생도 그걸 모릅니다. 그래서 물론 그 당시 이완 선생이 뭘 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2002년도에 제가 아까 얘기도 나온 신문섭 선생님하고 신승희 선생, 이완, 저 이렇게 술을 마시다가 제가 술이 약간 취한 김에 옛날에 통일일보에 윤모 씨라고 하는 주필 이야기를 하니까 이완 선생님이 깜짝 놀라면서 상당히 긴장하셨어요. 저 친구 왜 나의 과거를 너무 잘 알지? 그 이후로 이완 선생과 제가 굉장히 좀 불편해졌습니다. 좀 말하면 서로 좀 곤란한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죠. 예. 그 당시 이완 선생이 신주쿠에 자주 다니셨는데 그 이유는 신주쿠에 통일보 지사, 그러니까 통일보가 갑자기 커지니까 사무실을 늘리고 신주쿠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곽인식 선생님도 그때 만나서려고 진행했는데, 왜냐하면 곽인식 선생님이 경영을 했는지 모르지만 제일교포들이 경영하는 하랑이 1년인가 2년인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근데 그 서가 선생이 이완 선생에서 자꾸 모른다고, 과거를 모른다고, 친하지도 않다고, 그게 친하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친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데 서가 선생의 이완의 그 최초의 논문의 가장 훌륭한 개성자가 서가라고 한다는 아까 오에다 선생님의 말씀은 어떤 근거에서 하신 말씀인지 저도 사실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물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서가 선생은 별로 물성에 관심이 없는 작가라고 생각해요. 서가 선생님에 대해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가장 관심이 많은 부분은 뭐냐 하면 원인과 결과예요. 원인과 결과. 그분이 젊었을 때 가장 열심히 읽은 책이 용수예요. 용수.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용수 있죠. 용수론. 나가르주나라는 책인데, 근데 묘하게 나가르주나라는 책은 서가 선생님뿐만 아니라 모노에서 중요한 이론가인 미네무라 도시아키 선생님도 나가르주나를 많이 읽었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그 나가르주나라는 게 그 원인과 결과 있고 또 결과가 있고 원인이 있고, 말하자면 우리가 어디에 존재하는가 이렇게 솔리드하게 고정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원인과 결과 사이에서 계속 존재하고 존재했다가 사라지고 존재하고 사라지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서가 선생의 작품 보면 굉장히 허술하잖아요. 이거는 존재 자체가 허술한 거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있다가 사라지고 있다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서가 선생님의 작업은 굉장히 용수의 철학, 나가르주나의 철학에 철저한 작업일 수도 있겠다. 모노라는 게 뭡니까? 모노라는 게 어떤 물질일 수도 있기 때문에, 물질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모노는 사건도 모노죠. 예를 들어서 일본말로 모노가타리 했을 때 그 모노가타리는, 그 모노는 물질이 아니죠. 사건이죠. 그래서 저는 모노라는 단어를 가장 쉬운 말로 표현하자면 그냥 현상이라고 봅니다. 현상. 예, 프라미넌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모노노 아와레라는 일본말이 있잖아요. 모노노 아와레는 현상의 슬픔인 거죠. 왜 현상은 슬픈가? 솔리드하게 영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거죠. 있다가 사라지고 있다가 사라지고. 우리가 존재하는 거는 사라지기 전에 잠시 존재했다가 또 사라지기 전에 잠시 존재했다가, 그 나가르주나 철학하고 비슷한 거죠. 예, 저는 그 모노하의 한 흐름 중에는 그런 흐름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점에서
점에서 보자면 또 이완 선생님이 아까 쓴 논문 사물에서 존재로 했을 때 또 어떻게 연결되는지 제가 좀 그건 다시 또 공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어떤 아까 말한 어떤 개인적인 사인으로 보자면 인연으로 보자면 지금까지도 서가 선생님은 이완 선생님에 대해서 별로 인정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 뭐 인간적으로도 가깝지 않을 그런 스탠스를 계속 취하고, 예. 뭐 더 이상 이야기하면 뭐 안 될 것 같아서 이야기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